결혼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해요. 강미숙의 날카로운 말에 이준호의 마음속엔 뜨거운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여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호는 그날 아침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전날 밤 딸 수진이 정성껏 다려놓은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오후 2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있을 상견례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옷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업복을 집어들었어요. 30년 전 준호는 오토바이 한 대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누볐어요. 손은 트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달 대행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의 물류센터 17곳을 둔 JH 로지스틱스의 회장이 되었어요. 직원만 2,500명이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그는 반드시 현장을 돌았습니다. 회장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보는 것으로는 직원들의 고충을 알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나갈 물건들을 분류하고 상자에 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이었어요. 준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괜찮으세요? 물류팀장 김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까지는 여기 있어야 해. 오후에 강남 가려면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괜찮을 거야. 그는 직원들과 함께 상자를 나르고 분류 작업을 도왔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묻었고 작업복에는 얼룩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일이었어요.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닌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현장의 가치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세면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부산센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게차가 넘어져서 직원 한 명이 다쳤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상태가 어때?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혼란스러워서요. 내가 직접 전화할게. 지금 당장 연결해줘. 준호는 20분 동안 부산센터와 통화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친 직원의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병원비와 보상을 약속했어요. 통화를 끝냈을 때는 이미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평택을 출발했지만 고속도로는 막혀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의 서울 진입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어요. 2시, 2시 10분, 2시 20분.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이 2시 40분이었어요. 이미 40분이나 늦은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트렁크를 열어 정장 가방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평택센터 사무실에 두고 온 채였습니다. 급하게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거예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묻고 땀 자국이 선명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까? 하지만 그러면 또 1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수진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고 거울을 봤어요. 50대 중반의 남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에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호텔 직원인가? 공사하러 온 건가?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있을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보였어요. 그녀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불안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는 정갈한 정장 차림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눈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곧 당황스러움으로 변했어요. 준호의 작업복 차림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준호는 미안한 눈으로 딸을 봤어요. 헬멧을 손에 든 채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저분이 수진 씨 아버지세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강미숙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배달하다가 오신 건가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특히 민준의 아버지 박철수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그는 명함 하나로도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준호의 손에 멈췄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친 손이었어요. 준호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운지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작업복에서 풍기는 땀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강미숙이 코를 찌푸리며 손수건을 꺼내 코에 댔어요. 참,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저는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제 옆은 아내 강미숙이고요. 저희 아들 민준이는 H그룹 전략기획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명문대 출신답게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는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실례일 것 같았어요. 그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물류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류요? 택배 배송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미숙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류회사를 운영하세요. 전국에. 그래요, 그래. 수진 씨, 우리 민준이가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강미숙이 수진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르다 말고 멈춰 섰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급한 일? 딸 상견례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예의 문제예요, 예의. 박철수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미숙 씨 말이 맞아요. 상견례라는 게 그냥 만나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두 집안이 인연을 맺는 자리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죠. 준호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간 온갖 일을 해온 거친 손이었지만 딸을 대할 때만큼은 조심스러웠어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강미숙이 휙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시그니처 코스로 주세요. 와인은?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녀가 고른 것은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나저나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아, 디자이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수입은 괜찮은가요? 노골적인 질문이었어요. 수진이 당황해하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야 좋죠. 근데 결혼하면 현실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 민준이 월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기업이지만 아직 과장이라. 강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자신들이 양보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만나는 거고 앞으로 명절이며 집안 행사 때마다 얼굴 볼 사이인데. 강미숙이 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H그룹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거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자제들이에요. 박철수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3대째 법조계에서 일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판사셨고 저도 변호사, 민준이 사촌도 다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딸과는 안 어울린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준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갔던 18살의 자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던 날들. 손이 트고 발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땀 흘려번 돈으로 딸을 대학에 보내고 원하는 공부를 시키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이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며 말했어요. 있잖아요, 준호 씨.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수진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수진 씨는 예쁘고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근데 말이죠.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너머로 준호를 봤습니다. 결혼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나도 그렇고 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육관이며 생활 수준이며 다 맞아야죠. 저희 아버지는 수진 씨 미안하지만 말 좀 자르게요. 박철수가 손을 들어 수진을 막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자. 아버지, 가자.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지갑을 꺼내 카드를 놓았어요. 식사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수진의 손을 잡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진이 흐느꼈어요. 준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아빠가 제대로 차려입고 갔으면. 아빠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수진이 아버지의 작업복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업복에는 30년의 세월과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힘이 곧 박철수 일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호텔을 나온 준호와 수진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차에 탄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 저 정말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1년 동안 만났어요. 민준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근데 오늘 민준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민준이 부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건 알았어요. 제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화려한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민준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딸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어요. 그 손으로 30년간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제대로 옷을 입고 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일하다가 오신 거잖아요.
직원분이 다쳐서 급하게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짧은 문자였어요. 변명도 사과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은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요, 아빠. 준호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한강을 건넜어요. 다리 위에서 본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유람선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였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준호의 집은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호는 10년을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아침에 준호가 끓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준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물러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작업복을 벗었어요.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30년을 살았어요. 새벽 배송부터 야간 상하차까지 이 옷은 준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옷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옷이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요? 이 옷 때문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일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옷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편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차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임원회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아, 미안해요. 아직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게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이에요. 2,500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연 매출 3천억 원의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였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배달 일을 하던 남자일 뿐이었어요. 밤 11시 수진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따뜻한 우유를 놓고 돌아왔어요. 아침에는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떠올렸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망했어요. 수진이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정막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잖아요. 나는 그냥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 밥 안 먹을래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식욕이 없어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따라 나섰어요. 수진아, 오늘 하루 쉬는 게 어때? 회사에 말해서. 괜찮아요, 아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수진아. 준호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사랑해.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방법은 몰랐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낼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JH 로지스틱스 회장으로서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지난밤과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이. 이준호라는 남자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JH 로지스틱스 본사 건물은 25층 규모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믿음직한 외관이었습니다. 마치 준호 자신처럼 말이에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 차민혁 실장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는 준호와 15년을 함께한 측근이었어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차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가겠지만 금요일의 그 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강미숙의 비웃음, 박철수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수진의 눈물. 특히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명절도 반납하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작업복 한 벌 때문에 말이에요. 아니, 작업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30년의 세월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회사를 일궜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손, 부드러운 손,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을 원했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성훈 상무가 H그룹의 물류통합 입찰건을 보고했어요. 연 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H그룹, 민준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그가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있다던 그곳이었어요. 김상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JH 로지스틱스의 경쟁력, 전국 물류망, 가격 우위, 모든 조건이 유리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내년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민준의 팀 실적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는 승진할 수도 있어요. 박철수와 강미숙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겠죠. 그리고 금요일의 그 모욕은 정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준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생각하면 500억 원은 포기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H그룹 입찰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그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였어요. 또 하나는 감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울게 만든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차 안에서 흐느끼던 딸. 민준에게 배신당한 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자책하던 딸. 결정이 섰습니다. 준호는 차 실장을 불렀어요. H그룹 입찰건 불참하겠습니다. 차 실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반찬을 받았습니다. 회장 전용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준호는 늘 이곳에서 먹었어요. 식당 한쪽에 앉아 밥을 먹으며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500명의 직원들, 모두 준호의 책임이었어요.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500억 원을 포기한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였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딸을 상처 입힌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차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에 대한 자료였어요. 준호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업계 상위 5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변호사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대기업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파트너 변호사 명단에 박철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료를 덮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철수는 이 로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파트너라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수입도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만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으니 남을 깔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여의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준호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누볐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제 퇴근하세요? 응, 곧 나갈 거야. 수진이는? 저도 막 끝났어요.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아빠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빠가 갈게. 어디서 만날까? 강서구청역에서 만나요. 아빠 회사에서 가까우니까. 전화를 끊고 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50대 중반의 남자. 이마에는 주름이 패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준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딸을 지키지 못한 그날의 무력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회사를 나서며 준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박철수 일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출근했다가도 화장실에서 울곤 했어요. 민준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스스로를 추스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 오후 차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차 실장을 봤어요. 우리 회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싶다고 합니다. 조건도 괜찮게 제시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 박철수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JH 로지스틱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이겠죠. 거절하세요. 차 실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3개월 동안 준호의 결정들을 지켜보며 그는 무언가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차 실장은 파일을 건넸어요. 준호는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말입니다. 을지로에 있는 센트럴타워요. 알고 있어요. 그 건물 소유주가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은 문제로 급매로 내놓았어요.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센트럴타워는 4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을지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좋았어요. 현재 입주율도 90%가 넘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얼마죠? 2,500억 원입니다. 시세보다 200억 정도 싸게 나왔어요.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JH 로지스틱스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계열사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여력은 충분했어요. 계열사 쪽에서 검토하게 하세요. 긍정적이면 인수 진행합시다. 차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호의 의중을 알고 있었어요. 이 건물을 인수하면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새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달 후 JH 로지스틱스 계열사는 센트럴타워를 인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좋은 투자라고 평가했어요. 입지도 좋고 수익성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호의 진짜 목적을 말이에요. 인수 후 첫 번째 조치는 건물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다는 명분이었어요. 실제로 필요한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태평양 법률사무소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6개월 후였습니다. 준호는 차분히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의도가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H그룹의 물류 입찰건이었어요. JH 로지스틱스는 불참했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준호는 업계 동향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H그룹 구매 담당 임원과의 골프 모임이었어요. 준호는 골프를 즐기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물류업계의 현황, 경쟁사들의 실적, 그리고 품질 문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요즘 물류업계가 과당 경쟁이라 품질이 떨어지고 있더군요. 가격만 낮춰서 수주하다 보니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H그룹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물류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에 타격이 크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준호는 특정 업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H그룹은 중견 물류업체와 계약했어요. 가격은 높았지만 신뢰도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속한 전략기획팀의 실적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준호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차 실장이 또 다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변호사 아드님이 근무하는 H그룹에서 우리에게 협력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계열사 간 물류 효율화 프로젝트입니다. 컨설팅 성격이 강한데 우리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는 거죠.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민준의 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마도 입찰 실패로 떨어진 실적을 만회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검토 후 거절하세요. 우리는 컨설팅 회사가 아니니까요. 당연한 이유를 들어서요. 차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개월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엮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12월 초순, 첫눈이 내렸어요. 준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눈 오네요. 저녁에 떡볶이 먹을래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맛있는 데 가자. 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웃음도 되찾았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민준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울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딸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무시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일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를 하얗게 덮으며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그 아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박철수에게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의 찬바람은 매서웠어요. 하지만 박철수의 사무실은 그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건물주 측에서 재계약 조건을 통보해 왔습니다. 사무소 관리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철수는 무심코 받아들었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대료 30% 인상. 그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센트럴타워에 입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랐어요. 하지만 30%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것은 알고 있었어요. JH홀딩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이름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건물주가 누구든 계약은 계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조건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15개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연 25억 원이 넘는 임대료에 30%를 더하면 8억 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다른 건물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을지로 한복판에서 이만한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사무실 이전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객사들에게 불안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강미숙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강미숙이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이를 집에 가져오는 것을 싫어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H그룹 본사에서는 민준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난 분기 실적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준은 입사 후 줄곧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았어요. 상도 여러 번 받았고 빠른 승진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물류 입찰권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민준이 추천한 업체는 가격은 저렴했지만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그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팀장은 그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물류 효율화 컨설팅 프로젝트도 무산됐습니다. JH로지스틱스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정중하게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컨설팅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민주는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예산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보류됐고 민준의 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수진의 이름은 없었어요. 4개월 전 상견례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부모님 앞에서 침묵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눈물 흘리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수진의 아버지를 무시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비겁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수지는 이미 자신을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었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덮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월 중순 박철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성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에요. 10년 넘게 거래한 고객사였습니다. 연 15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원치 않았어요.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애매한 설명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고객사 두 곳이 계약 갱신을 보류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이 겹쳤습니다. 건물 임대료 인상, 고객사 이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소 운영비, 직원 급여, 각종 경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미숙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가 요즘은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묻지 못했습니다. 3월 초 민준에게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부산지사 영업팀으로의 전보였어요. 통보를 받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본사 전략 기획팀에서 지방 영업팀으로 가는 것은 명백한 좌천이었어요. 회사는 새로운 기회라고 포장했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강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지방으로 쫓겨난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박철수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그도 무력했습니다. 박철수는 H그룹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기업 내부 인사에 개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철수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통을 삼키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문제, 아들의 좌천,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적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4개월 전 상견례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남자를 말이에요.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던 배달이라는 남자.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날의 조롱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울. 그 안에서 박철수의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4월이 되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만 박철수에게는 겨울보다 더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결국 센트럴타워에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고객사 이탈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용을 더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새 사무실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규모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찾은 곳은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였어요. 을지로에 비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스러워했어요.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몇은 이직을 고민한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박철수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였어요. 철수야, 요즘 힘들다며?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너희 사무실 건물주 바뀐 거 알지? JH홀딩스로. 그 회사 계열사가 JH로지스틱스야. 물류 대기업이거든. 근데 그 회장 이름이 이준호래. 박철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이준호가 누군데? 너 아들 상견례 때
만난 사람 아니었어? 미숙이한테 들었거든. 순간 박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왔던 그 남자, 배달일한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 설마 그가 JH 로지스틱스 회장이라고? 전화를 끊고 박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JH 로지스틱스, 이준호.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업계 뉴스, 기사, 인터뷰, 그리고 사진.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4개월 전 상견례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이준호는 30년 전 배달일로 시작해 지금은 연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습니다. 전국의 물류센터 17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만 2,500명이 넘었습니다. 배달 일을 했다는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어요. 박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강미숙이 비웃으며 했던 말들. 배달하다 오신 건가요? 격이 맞는 집안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자신도 거들었던 조롱들. 그때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박철수는 그것을 굴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달랐습니다. 이준호는 굴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다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럴타워 인수. 우연이 아니었어요. JH홀딩스가 의도적으로 그 건물을 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려 태평양 법률사무소를 쫓아낸 것이에요. 대성건설의 계약 해지. 박철수는 급하게 대성건설의 대주주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주주와 JH홀딩스의 관계를 찾았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좌천. H그룹의 물류 입찰권에서 JH로지스틱스가 빠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업계 3위 안에 드는 회사가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류 효율화 컨설팅도 거절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호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박철수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작업복을 입었다고 무시했습니다. 배달 일을 했다고 깔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큰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변호사였어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이준호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어요. 자신의 편견이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강미숙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박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이준호의 회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자신들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미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강미숙이 물을 가져다 줬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수진 씨 아버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강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이준호가 누구인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왜 갑자기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그럼 우리 때문에.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민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박철수는 아들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미래를 자신의 오만함이 망쳤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아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견디기 힘든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준호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용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후였으니까요.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차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철수 변호사 측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박철수가 진실을 알아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차 실장은 더 묻지 않고 물러났어요. 그는 6개월간 준호의 결정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수익성 좋은 계약들을 거절하는지, 왜 건물을 인수하면서까지 한 로펌을 압박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 실장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단지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과 딸을 무시한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느꼈던 굴욕감, 수진의 눈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폭력적으로 복수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과의 모든 접점을 끊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 거절, 건물 인수, 임대료 조정,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준호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업적 판단을 내렸을 뿐이에요. 박철수 일가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그것을 계획했다기보다는 예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박철수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준호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어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것이 준호가 30년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함, 이 일상,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사는 삶이었어요. 박철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배달 일을 했다고 깔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오후 3시 비서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가 직접 회사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그의 사과를 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만난다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고 전하세요. 일정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오후 일정이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철수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박철수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그였지만 얼굴은 초췌했어요. 6개월간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서구의 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곱창집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일 많아요? 응, 좀 바빠. 수진이는 어때? 저는 괜찮아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요. 수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흉터는 남았겠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준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아빠 혹시 민준이 얘기 들으셨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부산으로 발령났다고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래.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의 좌천도, 박철수 사무실의 이전도,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는 그냥 일을 한 거야. 사업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고. 하지만 수진아, 아빠는 복수 같은 거 안 해. 다만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수진은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호함만 있었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드셨죠?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미안해요, 아빠. 제가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았으면.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딸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거든. 잘못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박철수 일가를 무너뜨린 것이 정당했을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가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딸의 존엄을 지킨 것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책상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철수가 보낸 것이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다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사과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변호사가 다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만나야 할 때였어요. 끝을 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철수는 JH 로지스틱스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로 안내받았어요. 준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세요. 박철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깊이 사과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고 따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는 배달복 입은 사람과는 통화하지 않으신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었던 말이었어요. 박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일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박철수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둔 것뿐이었어요. 박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격은 옷이 아니라 사람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그날 박철수는 회사를 나서며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사라졌고 겸손이 자리 잡았어요. 준호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항상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